예, 오늘은 이제 13장 정규분포 곡선과 확률 히스토그램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챕터예요. 동시에 굉장히 어려운 챕터예요. 이게 굉장히 어려워서 쉽게 내용을 설명하기 힘들어서 한 20번 정도 고쳤었다라는 걸 여러분들한테 고백을 했고, 대신에 20번 쓰는 것보다 100번 읽는 게 쉬우니까 100번 읽어라 이런 부탁을 했죠. 우리가 4장에서 정규분포 곡선을 배웠고, 그 다음에 이제 9장에서 확률을 공부하고 10장에서 이항분포를 공부하면서 이른바 확률 분포라는 개념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균형 잡힌 동전을 100번 던지면 앞면이 몇 번 나올 것인가, 그것을 확률 변수로 표현했을 때 가능한 값은 0에서부터 100까지 101가지의 값이 가능하고 각각에 대해서 확률 이미지가 있는 거죠. 그게 이항분포로 표현된 것이었고, 그것을 그림으로도 그릴 수가 있는 거죠. 50번이 가장 대표적인 값이라고 생각이 되고 49, 51, 48, 50이 되면서 감소하겠죠. 그래서 전체적인 모양이 연상이 될 텐데, 그것이 확률 분포 또는 히스토그램하고 유사하니까 확률 히스토그램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한 확률 분포와 우리가 4장에서 미리 공부해두었던 정규분포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왜 그 관계를 공부해야 되나 궁금하기도 하고 현실에서 굉장히 자주 쓰이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는 13장 내용을 정신 바짝 차리고 공부할 필요가 있는 거죠. 13장이 추론의 기본적인 가장 중요한 챕터입니다. 우리가 8장까지는 자료를 정리를 했고 9장, 10장, 11장, 12장, 13장까지 해서 축구로 치면 미들필더, 링커 역할을 지금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도구로 해서 후반부에 가서 추론을 하려고 그러는 거죠. 내가 열심히 자료를 정리하고 그림으로 정리하고 수치로 정리한 것에 담긴 의미가 도대체 뭔가 새기는 작업을 후반부에 가서 할 것이고, 그러한 새기는 작업을 추론이라고 하는데, 그 추론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확률을 공부했고 이항분포에 대해서도 공부를 했고 11장에서 대수의 법칙에 대해서도 공부를 했고 12장에서 상자 모형, 기대값, 표준 오차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공부를 했죠. 13장이 9장부터 12장까지 공부한 내용들을 종합하는 그런 의미도 있겠습니다. 우선 이항분포와 정규분포의 관계부터 볼까요? 동전을 5번 던진다. 그때 앞면이 나오는 횟수. 여기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앞면이 나오는 가능한 경우는 한 번도 안 나올 수도 있고 5번까지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5번 던지면 가능한 경우의 수는 2의 5승이죠. 앞뒤 각각에 대해서 5번이니까 2의 5승. 32가지 경우. 그 중에서 앞면이 한 번도 안 나오는 경우는 전부 뒷면이 나와야 되니까 한 가지 경우 등등 해서 표에 나와 있는 경우와 같겠습니다. 5번은 쉽게 계산할 수가 있죠. 동전을 100번 던지면 어떠냐? 전체 경우의 수는 2의 100승이니까 굉장히 큰 수가 되죠. 앞면이 정확하게 50번 나오는 경우의 수는 100 컨비네이션 50. 100에서 50을 뽑는 조합의 수. 그것은 100 팩토리얼을 50 팩토리얼 곱하기 50 팩토리얼로 나눈 게 되고 역시 큰 수입니다. 따라서 앞면이 정확히 50번 나오는 확률은 전체 경우 중에 앞면이 정확히 50번 나오는 경우의 상대도수가 돼서 8% 정도가 되죠. 이렇게 계산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큰 숫자들을 우리가 계산해야 되니까 좀 불편하죠. 이것을 근사시키면 정규분포를 이용해서 이것을 근사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정규분포로 근사시키는 것이 괜찮은 근사다 이런 전제하에서 한번 근사를 해보면 동전을 100번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오는 횟수, 확률 변수 x라고 표현하면 이것은 시행의 횟수가 100,
성공의 확률이 2분의 1인 이항 분포를 따르게 되고 우리가 12장에서 공부한 것처럼 확률 변수 x의 기대값 expected value 그것을 계산하면 n 곱하기 p 시행의 횟수 100 매번 시행에서 성공 확률 2분의 1 해서 50번 즉 균형 잡힌 동전을 100번 던지면 50번 정도 성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expect 한다 이런 얘기고 x의 분산 variance of x 이것은 루트 민 스퀘어 에러 이것이 분산의 제곱근을 취한 거니까 분산은 민 스퀘어 에러죠. 에러 100을 기대했는데 x만큼 나오면 이만큼 에러가 있는 거죠. 스퀘어드 에러 여전히 확률 변수죠. x가 뭘지 모르니까 확률 변수를 숫자로 바꿔주기 위해서 기대값을 취하죠. 그래서 mean squared error 이것을 계산하면 n 곱하기 p 곱하기 1 마이너스 p 시행의 횟수 곱하기 성공 확률 곱하기 실패 확률 그래서 100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그래서 25 루트 민 스퀘어 에러 분산은 뭔가 제곱된 거기 때문에 단위가 제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 단위로 회복한 것이 스탠다드 에러. 근데 스탠다드 에러 이것은 굉장히 바보 같은 표현이고 구체적인 형용사가 붙어야 되죠. 뭐의 표준 오차냐? 우리가 다루는 확률 변수가 이때는 x니까 x의 표준 오차. 스탠다드 에러 of x. x라는 확률 변수에 포함되어 있는 전형적인 오차의 크기. 루트 민 스퀘어 에러로 계산한 거죠. 전형적인 크기를 재는 방법이 RMS 오퍼레이션이었죠. 에러에 대해서 RMS를 적용해서 구한 전형적인 오차의 크기, 표준 오차. 25의 제곱근을 취하니까 5였고 사실상 이런 얘기는 지난 시간에 했죠. 균형 잡힌 동전을 한 번 던지면, 단 한 번 던지면 확률 분포는 0, 1, 반반씩. 그것이 확률 히스토그램인데 버눌리 분포였던 거죠. 기대값은 0.5. 실제 내가 동전을 한 번 던지면 기대값 0.5로부터 어느 정도의 오차가 생기느냐. 1이 나와도 0.5의 오차가 생기고 0이 실현돼도 0.5의 오차가 생기는 것이죠. 따라서 전형적인 오차도 여전히 0.5겠습니다. 즉 동전을 한 번 균형 잡힌 동전을 단 한 번 던졌을 때 오차의 크기는 0.5. 100번 던지면 그 합에 들어있는 오차는 커지죠. 100배로 커지는 게 아니라 루트 100배. 그래서 0.5의 루트 100배. 그것이 바로 5인 것이죠. 지금까지 한 얘기는 균형 잡힌 동전을 100번 던지면 앞면이 얼마 나올까? 던져봐야 알죠. 그렇지만 던져보기 전에 알 수 있는 것은 하나의 그림이 있죠. 50번 정도 기대한다. 나올 것으로. 근데 5번 정도 오차가 생길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확률 변수 x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쪼개보면 첫 번째 앞면이 나왔느냐 안 나왔느냐, 나왔으면 1 아니면 0. 그러한 베르누이 확률 변수. 또 100번째 앞면이 나왔으면 1 아니면 0. 그런 베르누이 확률 변수. 그리고 이 100개의 베르누이 확률 변수는 각각 독립이고 동일한 분포를 따르게 되는 거죠. 그러한 조건 하에서 이 100개의 확률 변수들을 독립적으로 뽑아서 동일한 조건 하에서 뽑아서 합치면 뭉치면 산다 뭐 이런 게 아니라 합치면 좋은 일이 일어난다 이런 얘기죠. 합치면 모양이 이뻐진다. 합치면 모양이 이뻐진다. 이뻐진 모양 중에 하나로서 우리가 그린 것이 4장에서 정규분포라는 그림을 그렸죠. 봉우리가 하나, 좌우 대칭. 비대칭인 것보다는 대칭인 게 좀 이쁘죠. 뭐 불안감도 별로 없고 안정감도 주고 그 다음에 가운데에서부터 양쪽으로 벗어남에 따라서 가능성도 점차 희박해지는 종 모양. 아주 이쁜 모양이죠. 정규분포 N. 이쁘다, 나이스. 그것도 N이죠. 아주 굉장히
뭐 유쾌한 코인시던스죠. N. 합치면 뭔가 이뻐진다. 그게 저 중심극한 정리, 센트럴 리미트 시어렘. 센트럴 리미트 시어렘을 이론적으로 공부한다면 여러분들이 뭐 평생 그것만 가지고 공부할 수도 있고 그런 사람도 있고, 여기서는 대략 중심극한 정리라는 게 어떤 건지 여러분들이 좀 느끼게 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예시를 할게요. 합치면 모양이 이뻐진다. 합치면 그 합친 것의 분포는 이쁜 모양으로 우리가 이미 4장에서 배운 정규 분포에 의해서 근사가 잘 된다. 이런 얘기인데, 일단 큼지막하게 x는 x1 더하기 xn, 그리고 x 여기서 x1서부터 xn은 이런 표현을 쓸게요. IID, identically, 동일한 분포를 따르고, 또 다른 I, independently, 독립적으로 분포한다. 그 중에서도 이 경우에는 동일한 균형 잡힌 동전을 독립적으로 n번 던진 결과를 각각 베르누이 확률 변수 x1서부터 x100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IID, 이 성질이 성립하는 것이죠. 자, 첫 번째 n이 1인 경우. 이때는 뭐 사실상 아무것도 안 더한 것이죠. 그때 x는 그냥 x1과 같고, 이것은 베르누이 확률 분포를 따르죠. 그래서 그림으로 그리면 x가 취할 수 있는 값은 0 아니면 1. 0이 나올 확률 균형 잡혔으니까 2분의 1. 1이 나올 확률 2분의 1. 대칭은 대칭이죠. 그렇지만 봉우리가 하나이지도 않고 값이 단지 두 개니까 뭐 종 모양 이런 것을 언급할 상황도 아니겠습니다. n이 2인 경우 x는 x1 더하기 x2죠. 즉 동전을 두 번 던졌으니까 첫 번째 던진 결과를 나타내는 확률 변수 x1과 두 번째 결과를 나타내는 확률 변수 x2의 값이 어떠냐에 따라서 전체 성공의 횟수 x의 값이 달라지겠습니다. x가 취할 수 있는 값은 이제는 0 아니면 1 아니면 2죠. 세 가지 값이 가능하겠죠. 동전을 두 번 던졌을 때 앞면이 한 번도 안 나오는 상황을 나타내는 거죠. 그 확률은 뒷면이 나오고 and 뒷면이 나오고, 곱의 법칙. 두 시행은 독립이니까 그냥 2분의 1을 곱하면 되죠. 그 다음에 아이덴티컬하니까 매번 확률은 2분의 1, 2분의 1. 그래서 IID 이걸 다 이용해서 계산하면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4분의 1. 마찬가지로 두 번 다 앞면이 나와야 되는 상황이죠. 역시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해서 4분의 1. 동전을 두 번 던졌을 때 앞면이 한 번 나오는 경우의 수는 두 가지, 각각에 대해서 4분의 1, 그래서 4분의 2. 또는 확률의 법칙 중에 여사건의 법칙을 이용해서 동전이 앞면이 한 번도 안 나오거나 두 번 나오거나 아니면 한 번 나와야 되니까 이 확률은 전체 100% 1에서 이것을 빼주면 되겠죠. 그렇게 계산해도 여전히 2분의 1. 자, 이제 두 가지의 경우를 비교해 보면 던지는 시행의 횟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나이스한 모양으로 좀 더 같나요? 봉우리가 하나하고 대칭이 좀 더 대칭 같아 보이고 종 모양으로 감소하고 뭐 이렇게 됐죠. 좀 더 정규 분포에 가까워졌죠. 즉 동전을 한 번 던지는 것을 묘사하는 확률 변수, 그것은 정규 분포하고 거리가 상당히 있었는데 두 번 던져보니까 정규 분포에 좀 더 가까이 갔고, 이젠 세 번 던져볼까요? 뭐 바로 글이죠. 뭐 세 번 던지면 가능한 값은 0 아니면 1 아니면 2 아니면 3. 0일 확률은 앞면이 한 번도 안 나와야 되니까 뒷면 and 뒷면 and 뒷면 2분의 1의 3승 8분의 1. 뭐 대칭이니까 이쪽도 8분의 1이겠죠. 균형 잡힌 동전이니까. 뭐
이 둘이 같아야 되고 전체 합치면 1이어야 되니까 8분의 3이 될 거라는 거 짐작할 수 있죠. 자, 이런 모양이, 이런 확률 분포가, 확률 히스토그램이 시행의 횟수가 하나일 때는 이랬다가 둘, 셋. 정규 분포로 점점 가까이 가고 있나요? 하나만 더 그려볼까요? 동전을 4번 던지면 한 번도 안 나오거나, 한 번 나오거나, 앞면이 2번 나오거나, 3번 나오거나, 4번 다 나오거나. 한 번도 안 나오거나 4번 다 나올 확률은 2분의 1의 4승, 16분의 1. 앞면이 단 한 번 나오는 경우의 수는 제일 처음에 나오거나 두 번째 나오거나 세 번째 나오거나 네 번째 나오거나 네 가지 경우. 4 컨비네이션 1. 4에서 하나를 뽑는 조합의 수. 네 가지.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확률은 2분의 1의 4승. 즉 16분의 1이 4개 있으니까 16분의 4. 4분의 1. 이제는 다 합치면 1이 돼야 되니까 이 확률을 알 수 있겠죠. 아니면 직접 계산하면 2번 나오는 경우에는 4 컨비네이션 2. 6가지 경우죠. 16분의 6. 8분의 3. 뭐 이쯤에서 스탑하죠. 계속해서 그릴 수도 있지만 나도 힘들고 여러분도 힘드니까 대략 지금까지만 정리해보면 동전을 한 번 던지는 시행, 그것을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확률 변수로 묘사하면 그 확률 변수의 이름이 베르누이 확률 변수였고 그 확률 변수가 취하는 분포가 베르누이 분포였는데 그 베르누이 분포를 확률 히스토그램으로 그려봤더니 이런 모양. 정규 분포하고는 아직 거리가 멀군 이렇게 되는 거죠. 대칭이긴 하지만 뭐 종 모양도 아니고 봉우리가 하나도 아니고 두 번 던져서 두 개의 베르누이 확률 변수를 합쳤더니 합쳐서 얻어낸 합의 확률 변수 그것의 분포는 이런 모양으로 변했고 조금 더 정규 분포에 가까워졌죠. 봉우리가 하나, 좌우 대칭, 종 모양으로 좀 감소하는 듯하죠. 한 번 더 늘려봤더니 좌우 대칭, 종 모양으로 감소하고 봉우리 하나였던 것은 없어졌죠. 두 개가 같은 정도라. 하나 더 그려봤더니 정규 분포하고 상당히 같아졌죠. 봉우리가 하나, 좌우 대칭.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시행의 횟수를 늘리면 좀 더 많은 시행 횟수에 걸쳐서 합쳐진 결과를 나타내는 확률 변수의 분포는 아름다운 모양에 의해서 근사가 잘 된다. 이것이 통계학에서 가장 중요한 법칙 중에 하나라고 해서 The Central Limit Theorem. 가장 중요한 중심적인 리밋 디어렘. 샘플 사이즈가 증가함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것을 합친 것의 분포는 정규 분포에서 근사가 잘 된다 이런 거죠.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제곱근 법칙을 소개하면서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성인 유권자를 대상으로 대표성 있게 표본을 뽑아서 1000명을 조사했더니 60%가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서 지지했다. 즉 1000명 중에 600명. 600명이라는 의미나 1000이 주어진 상태에서 60%라고 하는 식으로 나누는 거나 전반적인 확률적인 특성이야 같겠죠. 상수로 나눠주든 말든 전체적인 확률 분포의 모양이야 같겠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한 게 아니라 신문에 어떤 표현이 등장하냐면 단 95% 신뢰 수준 하에서 오차 한계는 플러스 마이너스 3.1%다. 이 플러스 마이너스 3.1% 이 값을 계산해냈죠. 우리가 어떻게 계산했냐면 대충 한 명을 뽑았을 때의 불확실성을 0.5로다가 최대값으로 근사를 시키면 1000명을 뽑았을 때의 합에 들어있는 불확실성, 즉 600명이라고 하는 숫자의 배경이 되는 확률 변수에 해당하는 불확실성은
0.5의 루트 1100. 이제는 600을 1000으로 나누어서 0.6, 즉 60%라고 하는 숫자의 배경이 되는 표본 평균, 뭐 0, 1 이런 값들을 표본 평균한 게 표본 비율이죠. 그 표본 평균에 들어있는 불확실성은 관측치 하나에 들어있는 불확실성 0.5의 루트 1000분의 100, 루트 1000분의 100, 0.5 나누기 루트 1000. 거기까지가 제곱근 법칙의 내용이었고, 이것을 이용해서 이제는 정규분포와 연관을 시킨 거죠. 정규분포의 68, 95 법칙. 그 중에 두 번째 숫자 95. 95가 뭐였어요? 중심으로부터 전형적인 오차의 크기의 2배를 위아래로 잡아주면 95%가 커버가 된다. 95% 신뢰 수준 하에서 그 95%가 바로 그 95%죠. 근데 전형적인 오차의 크기가 뭐였어요? 스탠다드 에러, 표준적인 오차. 표준적인 오차. 1000명을 조사했을 때 평균에 들어있는 표준적인 오차의 크기는 1명을 조사했을 때의 표준적인 오차 0.5의 루트 1000분의 1배. 그 표준적인 오차의 2배를 플러스 마이너스 업, 다운 잡아주면 95% 신뢰하게 되니까 단 95% 신뢰 수준 하에서 오차 한계는 플러스 마이너스 2 곱하기 루트 1000분의 0.5. 2하고 0.5하고 곱해주면 1이니까 결국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000분의 1. 그게 오차의 한계였죠. 그래서 퍼센트로 바꿔주기 위해서 100을 곱했더니 플러스 마이너스 3.1%. 지난번에 누가 계산해 줬는데 3.16% 이렇게 됐던 거죠. 그러니까 반올림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3.2%. 뭐 소수점이야 절사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3.1% 이런 값이 얻어졌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정규분포를 이용한 셈이죠. 이항분포에 대해서. 왜 그러냐면 1000이라는 게 굉장히 큰 숫자니까. 우리는 3, 4 이 정도만 가도 정규분포에서 근사가 잘 되는데 1000까지 갔으니까 정규분포에서 근사가 잘 되는 거죠. 그러니까 95%라는 확률과 2라고 하는 숫자를 대응시킬 수가 있던 거죠. 95, 68, 95, 99.7 이 숫자들이 어디서 나왔어요? 정규분포에서 나왔던 거잖아요. 이번에는 이런 식으로 머리를 써서 계산할 수 있지만 뭐 간단하게 게임을 할 수도 있겠어요. 여기 학생들이 한 170명 정도가 있으니까 내가 게임을 이런 식으로 내는 거죠. 각자 동전을 높이 던져서, 높이 던지라는 것은 의도적인 바이어스를 막기 위한 메커니즘이고요. 각자 동전을 높이 던져서 동전 잃어버리면 보상해 줄 테니까 높이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1, 뒷면이 나오면 0 이런 식으로 코딩하라. 이렇게 제가 숙제를 내주고 그 170개의 확률 변수 값을 내가 조사할 수가 있겠죠. 0이 나온 사람, 1이 나온 사람. 그게 우리가 1장, 2장, 3장에서 배운 도수 분포 표죠. 그걸 가지고 상대 도수화해서 그림 그리면 이 모양하고 비슷하겠죠. 확률이라는 게 우리가 9장에서 배운 것처럼 도수론자의 견해를 따르면 170명이나 되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던져서 앞면이 나온 상대 도수의 극한이 확률이니까 170 상당히 많은 숫자가 던졌으니까 뭐 실제 조사해 보면 이런 모양 비슷하게 얻어지겠죠. 그 다음으로는 이제는 좀 더 어려운 숙제를 내주겠습니다. 각자 균형 잡힌 동전을 독립적으로 굉장히 높이 매번 2번씩 던져서 앞면이 나온 횟수를 기록해서 나한테 알려주십시오. 그 게임에 해당하는 것은 각자 x1 더하기 x2로 이루어진 x라는 확률 변수를 계산해서 x값을 나한테 알려달라 이런 게임이고 그 x값에 대해서 나는 x값이 어떤 값을 취하는지 보기 위해서 실험을 170번 반복한 셈이죠. 그래서 170번 얻은 값을 상대 도수로 해서 기록하면 이 모양 비슷하겠죠. 이번에는 각자 동전을 3번씩 던져서 나온 앞면의 숫자를
나한테 알려주십시오. 한 번도 안 나온 사람, 한 번 나온 사람, 두 번 나온 사람, 세 번 나온 사람. 이런 모양 비슷하겠죠. 뭐 실제 실험해보죠. 뭐 각자 동전 혹시 있어요? 각자 동전이 있으면 저 동전 없는 사람은 뭐 할 수 없고요. 동전이 있으면 꺼내서 저 4번씩 던져보세요. 4번씩. 자, 이제 소리가 조용해진 걸로 봐서 실험이 다 끝난 거죠. 여기 이제 두 가지 컬럼을 썼는데 이론적 확률, 경험적 확률. 이론적이라는 것은 머리를 써서 계산했다 이런 거고, 경험적이라는 것은 뭐 크루비룸 노브레인처럼 브레인이 없는 경우에 계산할 능력이 없으니까 실험을 한번 해보자 이런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실험하는 게 더 나아서 그럴 수도 있죠. 아무튼 실제 반복을 해서 얻어낸 값, 경험적인 확률, empirical probability. 여기는 머리를 써서 계산해낸 이론적 확률, theoretical probability. 이론적 확률이야 뭐 이 그림을 수치로 표현한 것이죠. 가능한 값 0부터 4까지 각각의 값에 대항하는 확률 값. 그래서 16분의 1, 뭐 16분의 4 이렇게 쓰죠. 16분의 6, 16분의 4, 16분의 1. 이것이 이론적인 확률. 그리고 이론적인 확률을 그림으로 그린 것이 전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 우리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산과 같은 이미지. 이제 경험적인 확률. 안면이 한 번도 안 나온 사람 손 들어보세요. 4명인가요? 4명. 자, 4번 다 안면이 나온 사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뭐 경험적인 확률이 이론적인 확률하고 같으리라는 보장은 없죠. 한 번 안면이 나온 사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열여섯. 자, 안면이 3번 나온 사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둘. 앞면이 2번 나온 사람 제일 많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네, 그러니까 전체 다 하면 20, 40, 58. 2명만 더 참석했으면 훨씬 내가 계산하기가 쉬울 텐데 58. 이게 다 경험적인 확률들이죠. 우리 실험을 통해서. 우리는 58명만 참여했기 때문에 이 경험적인 확률이 이론적인 확률과 갭이 있죠. 만약에 58명이 참여한 게 아니라 서울대 전체 학생이 참여한다. 10,000명, 20,000명. 이렇게 되면 이 확률과 이 확률이 같아진다라는 것이 제곱근 법칙, 대소의 법칙이죠. 이 각각이 평균이잖아요. 58명에 걸친 평균. 58명 중에 동전을 4번 던져서 한 번도 안 나왔으면 1, 그렇지 않으면 0. 이런 식으로 새로 확률 변수를 정의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것들의 평균이니까 평균이 취해진 이 베이스가 되는 반복의 숫자가 증가함에 따라서 경험적인 확률은 이론적인 확률과 같아지겠습니다. 이것이 대소의 법칙이죠. 지금은 우리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 걸쳐서 실험을 한 것이 아니라 58명이기 때문에 갭이 조금씩 있지만 여전히 여기가 피크고 대략적으로 대칭이고 뭐 이런 양쪽으로 가면서 희박해지는 이런 정도는 복원이 된 셈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경험적인 히스토그램과 이론적인 히스토그램을 한번 비교해 봤죠. 그것이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이론적인 확률 분포와 경험적인 확률 분포를 비교했고, 지금 여기서 두 가지 표현을 한번 강조하면 모든 사람이 동전을 4번 던졌죠.
그러니까 동전에 대해서 우리가 파간다. 샘플 사이즈는 4죠. 근데 동전을 4번 던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런지 머리를 써서 계산하면 이렇게 그림이 나오는 거고, 머리를 쓸 능력이 안 된다, 아니면 머리는 딴 데 쓰고 싶다, 그러면 반복을 했을 때 58번 반복을 한 거죠. Number of replication, 이게 58이었던 거죠. 다른 개념이죠.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서로 다른 기호를 사용하겠습니다. Sample size, N. Number of replications, R. Replication, R. 이 경우에는 각자 4번을 던졌죠. 4. 이것이 N이고, 동전을 4번 던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게 궁금해서 동전을 4번 던지는 연구를, 이 대단한 연구를 58번 반복해 본 것이죠. 그것이 R.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두 개의 차이, N과 R의 차이. 자, 여기 그린 것은 어떤 거냐면, 주사위를 두 번 던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샘플 사이즈, N은 2예요. 주사위를 2번 던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우리는 머리를 써서 이론적인 확률을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주사위를 2번 던져서 합을 기록하는 게임, 실험, 그런 연구를 한다. 그러면 합은 2부터 12가 가능할 거고, 각각의 경우의 확률을 머리를 써서 계산해서 히스토그램으로 그리면 여기 여러분들이 보는 제일 하단의 히스토그램과 같겠습니다. 이것이 확률 히스토그램이죠. 이거를 머리를 써서 계산할 수도 있고, 아니면 친구 100명이 모여서 각자 주사위를 2번 던지는 실험을 100명이 한 거죠. 그때 R은 100이죠. 그 100개의 값을 가지고 얻어낸 그림이 첫 번째 히스토그램입니다. 경험적인 히스토그램이죠. 두 번째는 1000번을 반복한 거고, 세 번째는 10,000번을 반복한 거죠. 10,000번 정도 반복하면 대소의 법칙에 의해서 경험적인 확률이 이론적인 확률과 거의 같아지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무슨 일을 했는지 다 알겠어요? N은 2, R은 100, 1000, 만으로 변화시켜감에 따라서 경험적인 히스토그램이 확률 히스토그램으로 수렴해가는, 컨버지해가는 과정을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이것이 확률 히스토그램, 이것은 머리를 써서 계산한 이론적인 히스토그램이죠. 자, 이제 우리가 한 것은 반복 횟수 R이 무한대로 증가함에 따라서 경험적 히스토그램은, 즉 경험적 히스토그램의 각각의 높이에 해당하는 경험적 확률은 그 배경이 되는 이론적 확률로 수렴한다. 즉 대소의 법칙, 평균의 법칙이 성립하는 것을 보고 있는 거죠. 평균의 법칙을 이 경우에는 반복 연구의 횟수 R에 대해서 적용한 것이죠. 우리는 필요에 따라서 평균의 법칙이라고 하는 확률적인 도구가 있는 것이고, 그 도구를 N이 증가하는 경우에 대해서 적용할 수도 있고, 필요하면 R이 증가하는 경우에 대해서 적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혼동하지 않으면 되는 거죠. 이 경우에는 우리는 분명히 평균의 법칙을 반복에 걸쳐서 적용하고 있는 것이죠. 동전을 던질 때 앞면이 나오는 횟수의 확률 히스토그램, 이항분포죠. 그러니까 우리는 10장에서 배운 내용을 가지고 각각의 가능한 값에 해당하는 세로축, 바의 높이를 다 계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을 연속인 나이스한 커브로 근사시켜 봤더니 정규분포에 의해서 근사가 잘 되더라, 이런 얘기죠. 100번 던졌을 때, 400번 던졌을 때, 100번 던졌을 때 한번 보면 50번이 기대값이죠. 거기가 중심이 되죠. 또 중심으로부터 변곡점까지의 거리, 그것이 정규분포의 표준 오차에 해당되는데, 100번 던지면 100번 합에 들어있는 불확실성은 한 번 던졌을 때의 불확실성 0.5의 루트 100배. 5. 중심에서 변곡점까지의 거리가 5 정도로 보이나요? 네. 두 번째 히스토그램을 보면 동전을 400번 던졌을 때 중심은 200, 기대값이 200이죠.
한 번 던졌을 때의 불확실성 0.5의 불확실성은 루트 400배, 20배. 그러니까 10. 200에서 210, 210, 190. 이 위치가 변곡점에 해당하는 위치죠. 그래서 표준 오차가 이때는 10 정도가 된다. 즉 동전을 100번 던졌을 때보다 400번 던지면 표본 크기는 4배로 늘어났지만 합에 들어있는 불확실성은 4배로 늘어나는 게 아니라 루트 4배, 2배로 늘어나는 거죠. 5에서 10으로. 제곱근 법칙. 900번 던지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들이 생각해보면 450이 기대값이고 표준 오차는 0.5의 루트 900. 30. 그래서 0.5 곱하기 30에서 15. 그래서 435의 변곡점이 하나 있고 465의 변곡점이 또 있는 것이죠. 중심극한 정리. 우리가 이미 본 것처럼 동전을 한 번 던지는 게 아니라 2번 던지고 3번 던지고 4번 던지고 모양이 점차적으로 이뻐졌다. 모양이 이뻐진다는 사실, 모양이 나이스한 분포에 의해서 잘 근사된다는 사실, 이것이 중심극한 정리죠. 자, 이제는 동전을 100번 던진다. 앞면이 정확하게 50번 나올 확률을 계산하라. 앞에서 우리가 이미 계산했죠. 8% 정도가 나왔는데 이제는 중심극한 정리를 이용해서 정규 분포로 근사해서 답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앞면이 정확하게 50번 나오는 것은 이산 변수와 연속인 변수에 조정을 해주면 반올림한다고 치면 50이라는 것은 49.5에서 50.5까지 구간에 해당하는 면적으로 근사시킬 수가 있겠죠. 49.5는 기대값 50으로부터 어떻게 돼요? 동전을 100번 던지면 100번 던지면 표준 오차는 5죠. 따라서 49.5는 기대값 50으로부터 표준 오차인 5를 단위로 했을 때 0.1 단위 정도 아래에 있는 값이죠. 마찬가지로 50.5는 기대값 50으로부터 0.5만큼 떨어져 있는데 그것은 표준 오차 5의 0.1배죠. 그래서 표준화된 G값으로 바꾸면 49.5에서 50.5의 구간은 표준화된 변수값으로 마이너스 0.1에서 플러스 0.1 사이의 구간에 해당되고 여러분들은 책 뒤에 있는 수표를 이용해서 이 확률을 계산하면 7.96% 정도가 얻어져서 앞에서 굉장히 큰 수를 다루면서 고생해서 얻은 값 8%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동전을 100번 던지면 앞면이 몇 번 나오느냐? 이것은 이항 변수란 말이에요. x1서부터 x100까지 더한 값. 근데 100이라는 숫자가 이미 상당히 커버린 숫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근사한 것처럼 정규분포에 의해서 근사가 잘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럼 아예 고생해서 나무 막대기 높이를 이용해서 확률을 계산할 필요 없이 나무 막대기의 높이를 연속인 것으로 근사시킨 다음에 나무 막대기 주위의 면적으로서 근사시키자 이런 것이죠. 그래서 50이라고 하는데 해당하는 나무 막대기 이 확률은 우리가 이항분포를 이용해서 당연히 계산할 수 있는데 굉장히 큰 숫자들이 등장하니까 이것을 나무 막대기들을 뒤집어 쌓는 나이스한 정규분포로 근사를 시킨 다음에 50이라고 하는 나무 막대기를 49.5에서 50.5라고 하는 면적으로 근사를 시켜서 계산하자. 그렇게 계산했더니 실제 나무 막대기의 높이 8%와 크게 차이가 없는 7.96% 정도가 얻어지더라. 이런 거고 이것이 이항분포를 정규분포로 근사해서 얻어낸 근사적인 답인 것이죠. 근사를 했기 때문에 조금 차이는 나지만 훨씬 편하죠. 이제는 이산 변수의 경우에는 경계점이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데 신중할 필요가 있겠죠. 연속의 경우에는 신중할 필요가 별로 없겠습니다. 특정한 포인트가 취할 확률은 0일 테니까요. 연속이면. 이제는 우리가 정규분포를 이용한 근사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애당초 상자 모양에 따라서 정규분포를 이용한 근사가
정확한지 아닌지 조금 몇 가지 예시를 해보겠습니다. 애당초 상자에 숫자가 1, 2, 3 세 개의 숫자만 들어가 있다. 각각의 숫자가 뽑힐 확률은 3분의 1로 일정하다. 이런 상태에서 25번 뽑아서 합치면 어떤 모양일까? 50번 뽑아서 합치면 어떤 모양일까? 이걸 머리를 써서 계산해낸 분포들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분포에 나이스한 정규 분포를 근사시킨 것이죠. 애당초 상자의 분포가 정규 분포 대칭이니까 25번만 뽑아서 합치더라도 정규 분포에서 근사가 잘 되죠. 50번 뽑았을 때는 나무 막대기하고 정규 분포하고 큰 차이가 없겠습니다. 그러니까 정규 분포로 굉장히 근사가 빨리 되는 거죠. 샘플 사이즈가 커야, n이 커야 정규 분포로 근사가 잘 되는데 지금은 25번, 50번 정도만 되더라도 근사가 잘 되고 있는 것이죠. 이번에는 상자의 내용물 자체가 처음에 보는 것처럼 비대칭적인 상황이죠. 0이 대부분이고 1은 굉장히 적게 들어가 있는 상자에서 25번 뽑아서 합쳤다. 북동쪽에 있는 그림처럼 빗금칠해진 막대 그래프와 연속인 곡선 사이의 갭이 눈에 띄죠. 100번 뽑아서 합친 것의 확률 히스토그램과 정규 분포 근사 사이에는 갭이 줄어들고 400번 정도 하니까 갭이 거의 없어졌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100번 내지 400번 정도는 돼야 정규 분포로 근사를 했을 때 크게 오차가 없고 25번 정도 뽑아서 합쳐진 것을 정규 분포로 근사하면 괴리가 꽤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상자의 분포가 1과 2가 들어가 있고 멀찍이 떨어져서 8이 있는 거죠. 마치 소득 분포처럼 1이라는 소득을 가진 사람이 상당히 있고 2라는 소득을 가진 사람이 또 상당수가 있고 또 같은 비율로 부자가 있고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여기서 25명을 뽑아서 25명 소득의 합을 히스토그램으로 그리면 왼쪽 그림과 같고 정규 분포와 상당한 갭이 있죠. 근데 이런 경우에도 100명을 뽑아서 평균 소득 또는 소득의 합을 계산했더니 정규 분포로 근사가 잘 된다 이런 거죠. 단 정규 분포는 합, 평균 이런 것에 대해서 성립하는 법칙이지 곱에 대해서 성립하는 법칙은 아니다 이런 얘기죠. 곱의 히스토그램은 정규 분포 곡선과 아주 다르다. 곱의 확률 분포는 합의 확률 분포와 아주 다르다 이런 것이죠. 주사위를 10번 던진다. 그것은 1부터 6까지 들어있는 상자에서 복원 추출로 25장의 카드를 뽑아서 기록한 것이죠. 이 25장의 카드를 곱한 값이 어떤 모습일까? 그것을 확률 히스토그램으로 그리면 왼쪽 그림과 같습니다. 10번 뽑아서 곱한 게 왼쪽, 25번 뽑아서 곱한 게 오른쪽. 10번, 25번 늘어난다고 해서 곱의 확률 히스토그램의 모양이 좌우 대칭인 정규 분포 모양으로 근사되지가 않는 것이죠. 중심극한 정리가 뭐냐? 하나의 상자로부터 무작위로 복원 추출할 때 뽑는 횟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합이나 또는 그것을 추출하는 횟수로 나눈 평균의 확률 히스토그램은 정규 분포 곡선으로 수렴해 간다. 이게 중심극한 정리다 이런 얘기죠. 이 뒷부분은 여러분들이 읽으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소개하려고 하는 내용이 부스트래핑인데 부스트랩이 뭔지 내가 생생하게 소개하기 위해서 오늘 구두도 아예 스트랩이 있는 구두를 신고 왔는데요. 미안합니다. 이게 부스트랩이에요. 부트가 구두고 구두에 딸린 끈, 구두끈 이게 부트스트랩이에요. 그럼 부트스트래핑이라는 건 뭐냐?
구두끈을 잡아당기는 이러한 동작을 연상시키는 표현이 부스트래핑. 이제 안 잊어버리겠죠. 그럼 이 부스트래핑이라는 게 왜 이런 용어가 등장했느냐? 어떤 사람이 길 가다가 구두 신고 끈이 달린 구두를 신고 길을 가다가 물에 빠졌어요. 그래서 사람 살려야 했는데 아무도 안 도와주는 거죠. 아무런 도움도 없는 상태에서 자구책으로 자기가 자기 구두끈을 잡고 그냥 자기 몸을 부양시키는 동작을 연상시키는 표현이에요. 부스트래핑. 그럼 왜 이렇게 하느냐? 어떤 통계 이론, 다른 사람의 도움, 이런 것을 받을 수 없는 상태에서, 그리고 no brain, 머리도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내가 추론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것을 연상시키는 표현이에요. 부스트래핑.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가 몇 %인지 궁금해서 30명을 여론조사를 했어요. 30명을 조사했더니 20명이 지지한다고 답했다. 그러니까 표본 내에서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는 67%, 66.7%. 단 95% 신뢰 수준 하에서 오차 한계는 플러스 마이너스 이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게 자신이 없단 말이에요. 30명 조사했는데 이걸 정규분포로 근사를 시킨다 그러면 정규분포를 이용해서 95% 확신하기 위해서는 오차, 표준 오차의 2배를 플러스 마이너스 가감하면 되는데 만약에 그렇게 한다 그러면 한 명 조사했을 때의 오차는 0.5니까 30명 조사했을 때의 오차는 루트 30분의 0.5일 거고 그래서 2배는 루트 30분의 1일 거고 그걸 퍼센트로 바꿔주면 루트 30분의 100%가 되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오차 한계를 얘기하면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1000명 조사했거나 100명 정도 조사한 게 아니라 달랑 30명 조사했기 때문에 중심 극한 정리라는 걸 갖다 쓰기도 좀 자신이 없는 상황. 남의 도움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 어떤 통계 이론의 도움도 받기 어려운 상황. 이런 상황에서 30명 중에 20명이 지지했다. 단 오차 한계는 얼마냐? 이런 값을 어떻게 계산해낼 것이냐? 이런 문제예요. 그런 문제에 대한 답을 하는 과정이죠. 부스트래핑, 스스로 해결하자. 내가 만약에 시간이 있다라 그러면 30명을 또 조사하면 되겠죠. 그럼 이번에는 몇 %가 대통령을 지지했나? 그럼 같은 연구를 2번 반복해 본 거죠. R이 2가 되는 거죠. 샘플 사이즈 N은 30이고 N은 30, R은 2. 2번 정도 반복하는 것은 여전히 자신이 없죠. 그럼 뭐 3번째 반복을 할 수가 있겠죠. 30명 조사.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도가 얼마로 나왔나? 4번째 조사. 아니면 내가 여러분들한테 나는 교수니까 힘이 있죠. 이거 숙제 시험 성적이 반영한다. 각자 30명 무작위로 추출해서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도가 얼마인지 각자 알아와라. 그러면 이번 수요일 날 히스토그램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경험적인 확률. 170명 중에 국정운영 지지도가 뭐 60%에서 61% 얻은 사람의 비율 등등 해서 그림을 내가 복원해낼 수가 있죠. 그때는 R이 170이란 말이에요. 170명에 걸쳐서 30명씩 조사하는 것을 170번 반복한 것이죠. 그러면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도가 적게는 몇 %에서 많게는 몇 %까지 얻었는지 볼 수가 있죠. 더 나아가서 170명이 계산해온 170개의 국정운영 지지도의 실현치들을 가장 작은 값에서 가장 큰 값 순으로 크기 순으로 소팅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내가 여러분들이 다 성심성의껏 숙제를 해왔다는 전제하에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나라 유권자를 대표하는 방식으로 30명을 뽑았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이 170명 각자가 어떤 때는 샘플링 언서턴티에 의해서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가 낮게 나타났고 어떤 때는 높게 나타난 것이죠. 그렇지만
170에다가 0.025를 곱하면 얼마인가요? 한 4 정도 되겠죠? 그럼 170명 중에 네 번째로 작은 값, 네 다섯 번째. 170개의 값 중에 네 다섯 번째로 큰 값. 그러면 전체 170개의 반복 연구 중에 95%는 그 값이 이 구간 안에 실현된 것이죠. 이 구간이 95% 신뢰 구간이죠. 왜냐하면 내가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도 30명 조사해서 20명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67%라고 발표를 하면 나에 대해서 이제 매일 테니스 치다가 지고 그래서 평소에 감정이 쌓였던 다른 교수님이 이제 공격을 할 거 아니에요, 나한테. 그거 30명 또 조사하면 다른 값이 나올 텐데 어떻게 67%로 확신할 수 있느냐? 그러면 나를 프로텍트하는 방법은 좋다. 내가 연구를 170번 반복해 보겠다. 170번 반복한 연구 중에 95%는 이 사이에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실현됐기 때문에 나는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가 이 구간 안에 있을 것으로 95% 확신한다. 이게 추론이죠. 신뢰 구간. 우리 선조들의 표현 중에 10중 8구라는 게 있잖아요. 10중 8구. 그걸 통계 용어로 표현하면 85% 신뢰도죠. 10중 8구. 10 중에 8 또는 9이면 나는 이걸 받아들이겠다 이런 얘기 하네요. 10중 8구. 85% confidence interval. 근데 사이언티픽한 기준은 그거보다 좀 더 엄격하죠. 100중 90, 100. 95% confidence interval. 10중 8구가 아니라 100중 90 또는 100. 그래서 95% confidence interval을 원한다 그러면 실제 연구를 100번 해서 95번의 연구가 어디에 어떤 값을 주는지 그걸 계산하면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왜 구두끈을 잡아 끌고 있겠어요? 연구를 100번 하려고 그러면 내가 시간이 있거나 돈이 있거나 아니면 아주 튼튼한 친구 네트워크가 있거나 남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불가능하고 내가 그냥 단지 연구 한 번 한 것, 그게 다란 말이에요. 30명 조사한 것, 그게 다란 말이에요. 이 30명 달랑 조사한 걸 가지고 내가 반복 연구하는 효과를 낼 수 있을까?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내가 내 구두끈을 잡아 당겨서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그게 부스트래핑입니다. 어떻게 하느냐? 30명을 카드 1번부터 30번까지 표현해서 상자에다가 집어넣어요. 1부터 30까지 숫자를 집어넣어요. 섞어서 한 장 뽑고 기록하고 다시 집어넣고 섞어서 또 뽑고. Sampling with replacement. 복원 추출로 원래의 표본 크기와 같은 30장의 카드를 다시 뽑아내요. 이 30장의 카드에 어떤 카드는 2번 뽑히겠죠. 3번도 뽑히고 어떤 카드는 한 번도 안 뽑힐 수도 있겠죠. 복원을 허용해서 뽑았기 때문에. 아무튼 이 뽑힌 30장의 카드에 1이 몇 개 적혀 있는지 0이 몇 개 적혀 있는지 보면 되는 거죠. 이 30장에 뽑혀 있는 1의 합, 1의 숫자의 합. 그것을 30으로 나누면 그게 연구를 한번 반복한 거라고 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컴퓨터를 통해서 이런 연구를 170번 반복할 수 있는 거죠. 170번이 아니라 1000번도 반복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뽑힌 카드에 들어있는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을 1000번 반복해서 복원해낼 수 있는 거죠. 1000개를 작은 값서부터 큰 값 순으로 늘어놓으면 25번째 작은 값, 25번째 큰 값, 이것이 95% confidence interval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내가 30명을 조사한 결과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는 얼마로 나타났다. 단 95% 신뢰 구간은 이 구간이다. 이런 것이죠. 이게 부스트래핑입니다. 우리는 지금 두 가지 서로 다른 세계를 배우고 있는 거죠.
전기분포를 이용해서 근사하는 세계. 전기분포를 근사시키기에는 표본 크기가 너무 작아서 궁여지책으로 스스로 자기를 부양하는 부스트래핑의 세계. 서로 대안적인 것이죠. 이게 낫다, 이게 낫다 이런 견해보다는 우리가 추론을 위해서 전기분포를 근사하는 방식도 써볼 수가 있고 추론을 위해서 부스트래핑 방식을 써볼 수도 있고 샘플 사이즈가 크면 이쪽 근사가 괜찮겠구나 이런 거고 샘플 사이즈가 작으면 전기분포를 근사하는 데는 중심극한 정리에 의존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니까 스스로 돕는 부스트래핑 방식을 한번 써보자. 대안적인 것이죠. 이 대안적인 방식이 현실에서 굉장히 유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금융 분야에서 위험을 재는데 부스트래핑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유용하게 쓰이겠어요. 여러분들 중에 상당수가 졸업하고 나서 금융 공기업, 투자은행, 증권사에서 금융기관으로 가려고 한다는 걸 경험상 잘 알고 있죠. 그럼 금융기관에 갔을 때 금융기관의 업무 중에 하나가 리스크 매니지먼트죠. 위험관리. 우리가 이런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는데 리스크가 얼마냐? 아니면 우리 금융기관이 외국계 투자은행하고 파생금융상품 계약을 1,000억짜리를 맺으려고 그러는데 이 1,000억이라고 하는 계약에 담긴 리스크가 어느 정도냐? 구체적으로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 이 학자든 언론이든 일반인이든 이 위기를 IMF 위기라고 표현하는데 굉장히 부적절한 표현 같아요. 난 단 한 번도 IMF 위기라는 표현을 안 썼는데 굉장히 부적절한 용어죠. IMF 위기. 아시아 외환위기 아니면 아시아 금융위기 이게 올바른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금융위기 1년 전쯤에 그때 당시에 국내 증권사인 SK증권이 이번에 미국에서 벌금을 크게 얻어맞은 JP 모건이라고 하는 국제적인 인베스트먼트 뱅크와 파생금융 상품 계약을 맺죠. 이 계약의 본질은 두 개의 커런시, 그 계약에 관여해 있는 언더라잉 에셋으로 두 개의 커런시가 등장하죠. 하나는 Japanese yen, 일본 엔화, 또 다른 커런시는 타이 바트화. 그래서 계약 내용이라는 게 조금 복잡하지만 단순화시키면 계약을 맺은 시점부터 계약 만기인 대략 1년 동안 엔화가 강세, 그러니까 스트롱 yen, 강세고 타이바트가 weak baht 그런 식으로 변하면 JP모건이 돈을 벌고 반대로 움직이면 SK증권이 돈을 버는 그런 식의 위험이 내포되어 있는 파생금융상품 계약이었고 이 계약을 SK증권이 용감하게 맺었죠. 결과는 아주 참담한 손해였는데 나중에 이게 국내 법정에서 소송도 진행이 됐고 소송이 진행되던 당시에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데서는 기사가 여러 차례 실렸는데 그중에 하나는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만 그때 기사 내용이 대형 금융기관이 일반 개인 고객하고 거래를 맺을 때는 대형 금융기관은 프로고 일반 개인 고객은 아마추어니까 프로와 아마추어 사이에 인포메이션 갭, 능력의 갭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프로가 아마추어한테 투자의 위험에 대해서 충분히 알려주고 설명을 친절하게 해주고 이럴 의무가 있다. 이게 이제 일종의 에이시메트리아에서 힘센 사람이 약자를 좀 배려해야 된다. 이런 관행이 국제금융업계에서 있는 것이죠. 근데 JP모건 금융기관이고 SK증권 여전히 금융기관이죠. 둘 다 프로 대 프로. 프로 대 프로의 거래인데 한 프로가 다른 프로에 대해서 위험에 대해서 충분히 고지 안 했다고 다른 프로가 한 프로를 고발하는 게 이게 어린애 같다 이런 조롱을 당했던 사건이죠. 그러니까 돈 잃고 조롱당하고 별로 유쾌한 경험이 아니잖아요.
그럼 이 부스트래핑 방식을 이용해서 리스크를 어떻게 매지할 수 있느냐? 우선 그 금융계약이라는 게 하나의 리걸 다큐먼트죠. 변호사가 당연히 개입이 되고, 그 리걸 다큐먼트라는 것은 우리의 용어를 써서 표현하면 하나의 확률 변수를 디파인하는 거죠. N화, 바투화가 1년 동안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그 움직임을 변호사한테 갖다 주면 입력하면 다큐먼트, 리걸 다큐먼트라고 하는 하나의 컴퓨터 프로그램이 이런 식으로 입력이 되면 SK증권이 받을 금액, 확률 변수 X는 마이너스 300억이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1년치의 두 환율의 움직임을 컴퓨터 코드에다 집어넣는 것처럼 1년 동안의 두 환율의 움직임을 리걸 다큐먼트, 변호사한테 집어넣으면 변호사가 컴퓨터 프로그램처럼 작동을 해서 변호사한테 좀 죄송한 표현이죠. 숫자를 하나 알려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리걸 다큐먼트를 해석하는 변호사나 컴퓨터 코드를 프로세스해서 숫자를 알려주는 컴퓨터 코드나 그런 면에서는 동일한 것이죠. 그럼 결국 이러한 확률 변수 X에 들어있는 불확실성을 퀀티파이 한다는 것은 집어넣고 X값 잃고, 집어넣고 X값 잃고, 이 작업을 170번 아니면 1000번 반복하면 되는 것이죠. 어떤 때는 수익이 나는 쪽으로 실행이 되고, SK증권의 관점에서 볼 때 바투화가 강세, N화가 약세. 어떤 때는 내가 1년 환율 움직임, 두 개 환율 움직임 집어넣은 게 N화 강세, 바투화 약세로 하는 게 들어갔으면 SK증권이 손해보는 쪽으로 실행이 되고, 그래서 앞으로 1년 동안 두 환율의 움직임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확률 변수의 값이 실행이 되겠습니다. 근데 계약을 맺을 시점에 이런 연구를 반복할 수가 있어요. 반복. 이런 1년짜리 계약을 1년 지나고 나면 알죠. 다시 그때 1년 맞으면 또 하나가 오브제 오브가 되겠죠. 1000개 실현치를 얻기 위해서는 동일한 조건 하에서 동일한 계약을 1000번 반복해야 되는데 그럼 1000년이 지나가죠. 반복이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나는 현재 계약을 맺는 이 시점에서 이 계약에 담긴 위험을 퀀티파이 하고 싶은데 그걸 어떻게 1000번을 반복해요? 스스로 돕는 수밖에 없죠. 부스트래핑. 파이낸셜 부스트래핑. 부스트래핑 기법을 파이낸스 분야에 적용했다 해서 파이낸셜 부스트래핑인데 어떻게 하느냐? 가정을 할 수밖에 없죠. 앞으로의 1년을 규정하는 하루하루의 외환 거래일 250개 있는 거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하루 250개의 거래일이 과거 1년 하루하루를 지배한 이미 실현된 250 거래일과 같다라고 가정하자. 그럼 1거래일 동안은 N화 수익률, 바투화 수익률이 있는 거죠. 그럼 카드 한 장에다가 앞면에는 N화 수익률, 뒷면에는 바투화 수익률. 카드 한 장이 1거래일을 대표하는 거죠. 지난 1년 250장이죠. 250장을 상자에 집어넣는 거죠. 상자를 잘 섞죠. 여기서 한 장을 뽑죠. 그 카드에 적힌 앞뒤 수익률을 기록하죠. 집어넣죠. 복원 섞어서 또 한 장 뽑죠. 이렇게 해서 250장을 뽑으면 250장을 가지고 1년에 가상의 1년을 복원해낼 수 있겠죠. 그걸 변호사한테 갖다 주면 변호사가 숫자를 하나 읽어주죠. 리걸 다큐멘트에 따라서. 그게 SK증권의 수익이 하나가 실현이 된 거죠. 이런 작업을 1000번 반복하면 되는 거죠. 그럼 SK증권의 수익이 1000개가 실현이 됐죠. 이 1000개를 작은 것부터 큰 것 순으로 늘어놓는 거죠. 그러면 25번째 작은 값, 25번째 큰 값. 이것이 95% 컨피던스 인터벌이죠. 이런 계약을 맺으면 SK증권의 수익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실현되겠구나. 아니면 리스크라는 것은 by definition 비대칭적이니까 99% 컨피던스 인터벌을 비대칭적으로 설정할 수도 있겠습니다. 1000번 중에 1%만 남겨놓는 거죠, 꼬리에. 1000의 1%면 10이죠. 1000개 중에 10번째로 작은 값을 경계로 잡으면 1년 동안 이러한 금융계약을 맺었을 때 2 이상 손해는 안 난다 이런 얘기죠. 적어도 2 이상 실현될 확률은 99%다. 그러한 경계점의 값, 이것이 금융용어로
99% 신뢰 수준 하에서, 그 다음에 계약 만기가 1년이면 1년 만기, 신뢰 수준 99%, 그때의 value at risk의 개념이죠. 위험에 처해 있는 값. 이 1000번을 반복했을 때 10번째 작은 값이 마이너스 300억이다. 그러면 SK증권이 이런 계약을 맺으면서 우리가 1년 동안 99%의 확률로 발 뻗고 편안하게 살려고 그러면 우리는 300억 손해까지 대비하면 된다. 우리가 300억 있느냐? 300억 손해볼 준비가 되어 있느냐? Yes. 그러면 이런 계약을 맺는 거죠. 그것이 바로 99% one year value at risk의 개념이죠. 그러니까 금융시장에서 리스크를 퀀티파이하는 굉장히 많은 개념이 통계학에서 얘기하는 샘플링 디스트리뷰션, 이 개념과 직결되어 있죠. 이런 게 다 추론이죠. 뭐 리걸 다큐멘트 하나 갖다 주면 법 전공하는 사람은 이 계약이 컴플리트 컨트랙트인지를 일일이 체크할 것이고, 여러분들은 경제학, 통계학의 배경을 가지고 이러한 리걸 다큐멘트에 담긴 리스크를 퀀티파이 해야 되는 거죠. 리스크를 퀀티파이 한다는 게 그 확률 변수를 디파인한 리걸 다큐멘트에 입각해서 그 확률 변수의 샘플링 디스트리뷰션을 캐릭터라이즈하고 그것의 기대값이 얼마인지 중심, 얼마 정도 표준 오차가 있는지, 최악의 경우에 얼마까지 손해를 보게 되는지 등등을 그림으로 그려주는 것이 여러분들이 할 일이죠.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우리가 암묵적으로 앞으로의 1년이 과거 1년과 같다라고 하는 역사가 반복된다는 가정을 했는데, SK증권이 JP모간하고 계약을 맺을 시점에서 과연 역사가 반복될 것이라고 가정했어도 좋았는가? 이것은 이제 SK증권이 그때 당시에 경제 전문가 아니면 나름대로 식견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얼마나 의견을 물어봤느냐의 문제가 되겠죠. 사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저 계약 당시에 JP모간은 일본의 흑자는 늘어나고 태국 바트와 태국 적자는 늘어나기 때문에, 태국은 적자가 늘어나고 일본은 흑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엔화는 강세, 과거보다 앞으로 강세가 들지 않을까, 바트화는 지난 1년보다 앞으로 더 약세가 되지 않을까, 이런 정보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짐작을 하는 거죠. 끝까지 생각하면 역사가 반복된다라는 암묵적인 전제하에서 계산한 것보다 손해가 더 늘어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현실에서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계약이고, 이러한 계약의 리스크를 어떻게 매제하느냐에 따라서 회사의 사운이 걸릴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다음 시간에 군납 유리입찰 담합 사건이라고 하는 굉장히 흥미진진한 사건에 대해서 통계적인 그 배경을 설명을 할게요.